시청자 여러분, 휴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이론가이자 논객인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님을 모시고 시국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님은 고려대 정액과를 졸업하시고 70년대 지식인의 필독서에 쓴 사상계 편집장을 거쳐서 구신민당 당수했던 유진호 박사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서 12대부터 15대까지 내리 4선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당 전신인 신한국당 정책위 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예결위원장, 제도개선특위위원장, 그리고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 종편에 패널로 출연하시는 노익장을 과실하셨고요. 지금도 팬클럽이라든가 또 시조협회, 문인협회 이런 고문들을 맡으셔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김 전 장관님은 또 자신의 그런 정치 역정을 이렇게 기록한 노래로 듣는 근대 한국사, 한국 근대사 이런 책도 얼마 전에 저술해 가지고 펴냈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정치의 이면 좀 알고 싶다 하면은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김 장관님 잠시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송에 몇 년 패널로 출연한 적은 있습니다만 유튜브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영신 박사하고는 인연이 또 오랜 인연이 있어서 이분이 제가 현역으로 있을 적에 양반은 경향신문 기자였기 때문에 각별한 그 사연도 가지고 있는 서로 관계가 돼서 오늘 이렇게 만나 함께 방송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많이 괴롭혔죠. 그러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존경하는, 제가 존경하는 사이가 됐고요. 취재하는 사람하고 취재원과의 관계는 이게 이 불가분의 관계이면서도 불가근 불가원 관계가 그렇죠. 그러면은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대 환경부 장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장관. 저는 그렇게. 그때 이제 쓰레기 종량제라는 걸 처음 실시하신 장관이시군요. 실시하면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습격한 첫 번째 또 장관이기 때문에 초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시군요. 다른 것은 뭐 그때 많이 일을 하셨는데, 작년에 또 올해까지 가장 뜨거운 이슈가 환경부 블랙리스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블랙리스트도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재판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환경부 장관은 입장에서 거기 가면 그렇게 감투 막 나눠줄 수 있나요? 입맛대로?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지금 특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도 정부지만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어느 정권이나 할 것 없이 민주주의 정부에서 그런 거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이라는 게 메리트 시스템이 중심이지 스포일 시스템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시험을 봐서 필요한 자리에 앉아 봉사하는 건데. 산하 기관들이니까 특히 그걸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측면은 이제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양에서도 그 정당하고 혹은 선거를 도와준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수는 많죠. 근데 이렇게 이제 무슨 명단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그건 말하자면 살상부를 만들어서 하는 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살상부를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을 삼재해버리자고 적폐청산을 들고 나왔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해버리면 적폐청산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안 되는 거죠. 신적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만한 자격과 또 공모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 임원이라든가 산하경영에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내정을 해놓고 답도 다 가르쳐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뭐 제출하는 문서까지도 다 써줘가지고 그렇게 내려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분은 잘 안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오더를 내렸는데 왜 실천이 안 됐냐 해갖고 환경부 차관이 목이 날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 정부에서 맞느냐 이거예요. 특검과 반칙을 폐지하겠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제1위적인 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저희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나라의 뱃머리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도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 정권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결과가 되죠. 왜 그러냐면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과 상당히 판이하게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정체성이 뭐냐라고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한 가지 예증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진영 논리로 정권을 운영을 하고 정부를 운영을 하고 정책을 펴려고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죠. 뭐니 해도 현재 최고 이슈는 한일 간 그런 무역 갈등, 경제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상당히 확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큰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떻게 끝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유기의식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한일 갈등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랄까 이런 것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한일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은 뭐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라는 건 역사적인 거니까 그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죠. 아베는 저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아베는 이런 기회를 상당히 노린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울고 싶을 적에 뺨 때렸다는 식으로 트집을 잡아서 뭔가를 뭐 개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그 트집을 잡을 명분이 없다가 무슨 징용 문제 판결 하나를 보고 되지도 않는 조건을 내세워서 그걸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트집 잡은 것으로 치고 그걸 치면 네가 속셈이 그런 거다. 이걸 우리는 충분히 네 속셈이라고 속셈은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결국은 네 손해다 말이야. 가면 갈수록 우리도 피해를 보지만 너도 상당한 피해를 봐.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로 하고 끝내라. 이런 점잖은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이런 차원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우리의 포용력과 우리의 말하자면 화해 정신으로 한일 협정을 맺은 것인데 한일 협정을 맺은 그것으로 모든 역사를 물 흘려 보내듯이 보내버려야지. 그것의 찌꺼기를 계속 남겨놓고 간다면 피차 손해만 보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동북아 전체적인 정세를 보면은 일본과 한국이 불화해서 동북아 평화가 올 수 있겠는가? 그거는 중국이나 뭐 여타 다른 나라를
검열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일 관계의 이 화해 무드와 평화 무드와 협력 무드가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베가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라 장래와 세계 평화를 위한 서로의 협력 관계를 잘 맺어가자 하는 큰 틀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발 앞서 우리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김장관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를 하는데 문제는 한일 간의 뭐 기술 격차라든가 경제적 격차가 워낙 커서 사실은 경제적 어떤 전쟁의 대상이 우리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밀리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그런 현실 또 큰 틀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좀 우리가 포용적으로 이렇게 수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대응 태도를 보면은 한번 붙어보자. 맞대응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일이랄까? 또 전에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말씀하신 민족주의. 이러한 생각들을 뿌리 깊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풀기 어려운 것 아닌가. 거기다가 내년 총선이라는 이런 또 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그런 갈등 관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이해 득실로 볼 때 득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사고 구조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불행한 거죠. 근데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장소에서 한 얘기를 보면 남북 관계에 포커스를 모두 온 정력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대일 문제나 대미 문제에서는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 문제가 고려가 된다 손치더라도 그 이외에 대일 대미 뭐 대중 관계는 대중 관계대로 다 외교력을 발휘하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 북한 하나 때문에 관전민족주의로 간다. 그 최장집 교수도 북한 때문에 관전민족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약산 김원봉이 얘기도 아니 김정은 세력이 숙청을 한 사람인데 김원봉이를 훈장을 주자 김정은이가 좋아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에 참 사람들 생각이 짧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7.1인명 민족문제연구소에서 7.1인명 사전 같은 걸 냈는데 7.1인명 사전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지만 7.1인명이 7.1 인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건 누가 좋아하느냐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봐라 너희들 그렇게 7.1하는 사람 많았으니까 당시 한일 합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빌미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합방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빌미를 주는 짓을 왜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난 7.1 인명사전 낼 적에도 차라리 항일 인명사전을 만들어라 말이야. 항일 인사가 더 많지 어떻게 7.1 인사가 많겠느냐.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그동안에 눈치를 봐가면서 할 거 안 하고 말할 것도 못하고 적을 보고 적이라는 말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김정은이가 가장 미워했던 놈을 왜 훈장 주려고 앞장서느냐 그죠.
그러니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율배반이다. 그 이율배반. 예. 예? 붙이고 싶으면, 뭐 옛날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링컨이 어떻게 했다는 거. 예. 나는 남북 군이고 할 거 없이 같이 같은 묘세에 쓰고, 그 당시에 리 장군, 남북의 최고 사령관인 리 장군 벌도 안 줬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네이비스라고 하는 연합 국가가 완벽하게 국가 체제를 갖추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나중에 그렇죠. 사면 시켜주고. 네. 그걸 우리도 통일되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신을 우리도 갖고는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거는 통일된 이후의 얘기다. 네. 통일된 이후의 것을 지금 평지풍파 만드는 식으로 김원복을 훈장을 주자, 또 6.25 전쟁 여우를 외정 때 일본군에 잠시 머무다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우로 대접하느냐. 백선엽 장군 말이. 그렇죠. 그런 식의 소화병적으로 역사에 접근해 가면 나라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이 생각을 좀 깊이 해 가면서 정책을 구사하거나 언어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 조치, 이것도 뭐 도와서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배상 판결이 있지만 그게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된 거죠. 그것을 넘어서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베 같은 경우는 개헌도 하려고 또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는 좀 섭섭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최근에 화해의 사건도 우리는 뜨뜻미지근했지 않습니까? 중국에. 그렇죠. 또 태평양 인도 구상 전략에 참여하기도 우리 뭐 안 한다고 발 빼고 있고 그러다가 한미일 이런 동맹도 지금 계속 균열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아베가 그 사람 둘이는 아주 손발이 착착착착 맞잖아요. 그렇죠. 뭐 브로맨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좀 혼짝을 내야겠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런 어떤 묵계, 동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화웨이, 한국의 반도체 이걸 좀 혼짝을 내놓고 작사를 내야 미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 실리, 그런 측면들 여러 면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마디로 보면 짜고 한국을 꿀밤 주려고 지금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본질적으로는 제가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식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세력이나 국력이나 여러 형태로 맞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을 거예요. 제일 거리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과의 위상에서 역전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그 사람들은 갖지 않겠는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소박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오지 않았느냐 그예요. 서미트 세력이 미소 관계나 미중 관계나 똑같은 양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투기대스의 함정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내재적인 모순이 작동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거지만 아베는 이참에 그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이에요. 이번에 건수 잡았을 때 이 문제까지도 근데 나는 그 부분은 해결하려고 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분은 저는 생각에
소녀상 좋아요. 소녀상 좋은데 하필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 둘 게 뭐 있어요. 그건 그게 말하자면 소아병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부산에서도 그 노동자상 일본 대사관 앞에 뭐 세운다 만다 해갖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일본 소녀상이라는 것의 컨셉을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점잖은 자리에 놓고 우리가 기리고 일본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른답게 그렇게 그걸 해서. 남의 집 앞에다가 갖다 놓는 거는 그건 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른답지 못하다. 예. 어른답게 외교 관계를 맺어가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은 저는 합니다. 제가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광복회 회원이니까. 아, 그랬었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도 괜찮지 않겠나. 네. 어쩌면 자기 조상 중에 친일파가 있는 그 후손들은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못하죠.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우리 같은 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장관님 말씀 속에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한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장관님은 정치계에도 오래 계셨고 집권당에서도 있었고 야당에서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재인 정권 2년 이걸 좀 총괄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뭐 하도 극명하게 옛날 입장들이 갈리니까요. 옛날 제가 60년대 말에 사상계 시절에 예. 그 당시 공화당 정권을 아주 비판적으로 사상계에 글을 썼어요. 여러 번 썼어요. 아, 그 사상기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오적시다 뭐 이런 것들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장준하 선생이 그럼요. 그 예. 창간을 하셨죠. 그때 그 고려대학교 지도교수였던 김사엽 교수가 저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야단을 치느냐 하면 자네 요새 사상계 쓴 글을 보니까 글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정권이 100% 나쁜 정권이고 예. 100% 좋은 정권이고 예. 이럴 수는 없는 거네. 네. 자네 지금 그렇게 지금 사상에서 글은 쓰는 거 보니까 100% 이 정권은 안 되는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2대 8이냐 3대 7이냐 4대 6이냐 예. 좋은 거 몇 퍼센트 나쁜 거 몇 퍼센트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글을 쓰는 거네. 그래서 제가 한수를 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거는 또 그 양반의 철학이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정권은 3대 7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효과가 있는 정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느 경제 한 부분, 안보 부분, 정치 부분 어느 한 부분을 100점을 줄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점수를 얼마를 주느냐? 오히려 마이너스 70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청년 실업자 문제 해결 한번 하려고 노력해 본 적 없죠. 네. 인구 절벽이 있는데 대통령 입에서 인구 문제의 불안성, 인구 문제의 심각성 이걸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청년 실업자 문제를 하면은 정부에서는 아마 무슨 소리야? 대통령 저 집무실에 취업 상황판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렇지 그렇죠. 않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국가 부채가 또 얼마나 들어 있어요. 네. 불안할 것만큼 국가 부채가 느는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가 부채 문제 거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나경원이
뭐 저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대표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국가부채 문제도 안 나오더라고요. 문제의식이 이렇게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다. 예.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에 아무 누구도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그냥 햇소리만 하고 있으니 노동 문제, 임금 문제, 뭐 중소기업 문제, 그다음에 개인 자영업자 문제 하나 그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면서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야에 아무 누구도 보이질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대통령이라는 입장은 역사 재판정에 쓴 피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야당이 그걸 하거나 말거나 이건 내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 내가 경종을 계속적으로 울려줘야 하는 문제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주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해서 저는 대통령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이고 국민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정은하고의 생각에서 조금 그쪽에 집중되었던 자기의 사고의 성숙도를 다른 데로 조금 돌려라. 이제 핵 문제는 끝났다. 나는 그렇게 봐요. 트럼프도 한 발 물러서는 걸로 보고 지난번에 우리 판문점에서 현장에서 봤잖아요. 네네.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하고 할 테니까 넌 좀 빠지라는 빠져. 거 아니에요. 예. 이 소리 아니냐고. 그렇죠. 빠지라니까 또 빠졌어 또. 그래서 둘이 대화하는 거 텔레비로 보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이런 국가적인 국민적인 망신살을 왜 대통령이 만드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원전 포기하고 외교 포기하고 뭐가 남겠어요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임기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권 시대에 남은 정치적인 업적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이게 스스로 손꼽아 보아라 이거예요. 스스로 손꼽아 봐라. 그럼 뭐가 남느냐. 예. 민노총의 폭력만 남았어. 맞네요. 진짜 그것만 맞네요. 그거를 난 정말 나라 잘 돼야 되겠다는 중심으로 진짜 이 옳은 정권에게 말하고 싶은데 제발 좀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김장관님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라를 운영한 핵심 인사들이 뼈저리게 정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충고를 장관님. 정패청산이라는 것도요. 정패청산이라는 것도 어떤 역사, 어떤 정권, 어떤 영웅이라도 적폐를 완전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정권도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옛날 선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모난 대박에 들어있는 된장을 예. 둥근 바가지로 퍼내듯이 퍼내라. 부패 발본 생활 한다는 것도 그 차원에서 끝나는 거지. 네. 그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서 전부 퍼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처음에 시작 적폐청산 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저거 모택동에 문화혁명 하자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적폐청산을 법적으로 전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해버리니까 그거는 인민재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네. 정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적폐가 무엇인가를 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골라가면서 요것만이라도 우리 한번 좀 없애보자. 네. 이런 각오로 타부지게 한번 달겨들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서남북으로 전부 그냥 산지사방 흩어져 있는 걸 쓸어 모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암적인 것, 암적인 분야 네. 이거를 발굴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으면 효과가 훨씬 나았겠다. 네. 말하자면 집중도를 높였으면 선택과 좋았겠다. 집중을 했었으면 예, 그런 생각이죠. 네, 지금처럼 이런 피로감도 덜 그러니까 느꼈을 너무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정치라는 것은 백성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자 그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다른 것은 자체하고 경제 이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12%인데 반해서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57%. 한 5배 정도가 나빠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KBS 그 특별 대담인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반기부터 좋아진다겠고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국회에서 모든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정부가 이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 괴리가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강남에 가끔 저 친구들하고 만나러 나가는데 그 단골집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월남 쌈밥집하고 돼지갈비집하고. 네. 단골집에 가니까 월남 쌈밥집도 없어지고 돼지갈비집도 없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거죠. 그렇죠. 예. 손님이 없고. 상당히 잘 되던 집들이에요. 그리고 네. 집이 굉장히 커요. 예. 그런데 문 닫았어요. 그 왜 문 닫았겠냐? 영업이 안 되니까 닫았죠. 네. 그 영업이 왜 안 됐겠느냐? 전부가 복합적이죠. 임금,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무슨. 그러면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예산 가지고 소득을 늘리고 그 예산 가지고 또 소비를 늘리겠다. 그런 발상 아닙니까? 그게 소득주도 예? 성장의 아주 핵심이죠. 기본이죠. 그거 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장관님은 당에 계실 때도 정책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책국장에서 정책위 의장까지 다 하신 분이죠. 아니, 그 평생만 정책만 했죠. 네. 평생 정책만 했는데, 이 세금 나누어줘서 소득주도 성장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금을 나눠주더라도 집중적으로 한두 군데를 나눠줘서 산업화를 확대시키고 심화시켜서 소득주도로 나간다면 뭐 그게 막 케이스 이론으로 비슷할 거예요. 개별적으로 노인은 노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실업자는 실업자대로 돈을 몇십만 원씩 줘서 하겠다니 이게 껌값뿐이 안 얘기가 되죠.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 생각은 아직도 몇 년 더 남았으니까 예.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고 대기업 죽일 생각 하지 말고 김상조 같은 사람은 나 대기업 혼내주고 왔어 뭐 이런 발상 가지고 정권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 우리들 보기에는 답답한 거죠. 또한 더 국민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특히 보수층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대북 외교 올인 정책을 써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개도 잃고 구럭도 잃는 그렇죠. 그런 꼴이 된 거 아니냐. 북한 핵 문제 이건 전혀 해결될 기미도 없이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핵 인질이 될 그런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러죠. 그 판문점 평화쇼로 봤지만 아까 장관님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회담에 당사국인 문재인 대통령은 옆방에서 53분간이나
들러리로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것도 내 방 빌려주고. 예, 9.19 합의 그거 이후로는 지금 특히 보수 세력들 이건 무장 해제다. 그래서 아니, 지금 지난번 삼척에 북한 그 목선 노크 기순 사건까지 난 거 아닙니까? 경계를 해야 할 사람들이 평화가 왔다고 다 그러니까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선 문제가 아니고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네. 무슨 전남 폭침 사건이 뭐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라든지 불행한 충돌 사건이라고 해서 뭐 무슨 교통사고 충돌 났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방을 맡고 있는 데다가 말하자면 이미 벌써 패장이에요. 네. 패장. 그래서 내가 적을 적이라고 하지 못하고 이미 꿀려가지고 적소리도 못하고 적이 나타나도 적이 나타났다는 소리도 못하고 병역 면제시킬 파트만 늘려가고 그다음에 복무 연한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쓰다가 보면 네. 어떤 상황으로 오느냐 하면 네, 그렇죠. 옛날에 모택동이하고 장개석이 국공합작할 적에 장개석이가 나중에 쓴 글이 있어요. 예. 모택동 군사는 언제나 네. 강하면 쳐들어오고 약하면 대화하자고 그런다. 그래서 담담타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예? 네. 걔네들 그렇죠. 담담탔다. 네. 16자 전법 있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불리하면은 대화하자 그러고 유리하면은 쳐들어오고 네. 칼질하고 총 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전법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네. 대처를 해 나가야지 무조건 하고 김정은이 만나면 다 해결날 것처럼 하는데 만나는 건 좋아요. 만나는 건 좋지만 평화는 무장이 뒤따르지 않은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김정은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를. 그러니 우리는 평화는 전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화로 된다고 스웨덴 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잘못된 누군가가 대통령의 머리에 잘못 입력시켜 준 것이다. 그러니까 목선 목선 사건만 해도 복장이 깨끗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바지에 줄이 섰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간첩선이에요. 간첩선이죠. 보나마나 간첩 아니에요. 간첩이 아니고서야 왜 후줄근한 옷이 아닌 빳빳한 옷을 입고 있었겠느냐고. 그런데 두 사람은 얼른 또 그냥 조사가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돌려보내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도 야당이 지적을 해서 국정감사하자. 네,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아니 이렇게 주장을 못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국방장관이 햇소리 하는 걸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서도 저런 국방장관 그냥 놔두냐. 네. 옛날 야당 같았으면 옛날에 국방장관 물러났어. 예, 그렇죠. 또 세상 천지 대통령의 딸이 외국에 이민 가는 이민 간 이주라고 겁니까? 합니다. 이민이라고 안 하고 이주. 아니 그러니까 딸이 이주가 됐든지 이민이 됐든지 그건 무슨 사건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예. 그것도 사생활이니까 일체 알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질문도 하지 말고, 그게 개인적인 사생활일 수 있지만 어떻게 사생활입니까, 대통령 그게? 가족 생활 아니냐고 가족의 문제인데 그러면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민인지 이주를 했느냐 이거는 국민이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냐 도대체. 그것도 무슨 미국이고 어디도 아니고 태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나는 지금 집권당에 대한 그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미안하지만 다수당인 야당 다수당 네. 인 자유한국당에도
상당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이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야당은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지지를 좀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지율도 높아지고 좀 떠야 하는데 전혀 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야당에도. 지금 내가 황교안 대표 보니까 뭐 대권 후보론으로 지금 이렇게 대세론이 굳혀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선을 굳혀지면 뭐해요? 이회창 씨 대선을 굳혀서 그러니까요. 대통령 됐나요? 어떤 원로 정치인은 그러죠. 그 대세론 나오면 그 당 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뭐 대세론 있다고 당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세론을 진짜로 대세로 끌고 가기 위한 이 자기 참모와 자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시간 쪼개가지고 시장바닥 돌아다닌다고 국회의원식으로 돌아다닌다고 해서 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군사력, 어느 정도의 참모 장군들, 그 유능한 장군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대세를 가늠해주는 주요 요인인 것이지. 정말 그런 말씀입니다. 혼자서 예. 되는 겁니까? 원맨쇼에서 될 일도 아니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뭐 있던 정당인데 지금은 나왔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만둬 버렸는데. 상임고문 그만두셨습니까? 그만뒀어요. 얼마 전까지 하고 계셨잖아요. 상당히 다 오래됐어요. 금년법에 그만뒀어요. 옆에 중요한 브레인과 참모들을 거느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준비가 돼 있는 캠프가 있은 뒤에야 시장 바닥을 나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시장 바닥보다 나가서 일이 됩니까? 그 캠프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선거를 오래 치르셨고 과거에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무 보좌역도 하셨지 않습니까? 김영삼 제가 대통령. 대통령 후보 보좌역만 3번 했어요. 그러니까요. 선거의 달인이시죠. 대통령 다 만드시는데 아주 1등 참모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그런 참모 단체가 참모 조직체가 남의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일 만큼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의 조직은 있어야 된다고요. 1인 독주로 혼자 뛰어서는 절대로 그 집권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기에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면모를 봐도 저 당직 맡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과연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답답하다. 현 정권이 잘해주면 좋겠는데 현 정권이 정권 교체를 현 정권이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데 대한 세력마저 저러니 국민들 입장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답답하죠. 대한 세력이 부상이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물을 것은 지금 이제 내년 4월 15일이 총선 아닙니까? 네. 그 와중에 우리 공화당, 애국당이 이제 이름을 바꿨고 또 우리 공화당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묵시적인지 뭐 무슨 간접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그건 알 길은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이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 사람들은 아이고 잘 됐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야권이 분열하니까. 내년 1월이나 2월쯤 박근혜 내놓으면 네. 박근혜 파하고 그 반대파로 야당이 쫙 갈려가지고 자기네는 무조건 당선이다. 그런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개척한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간에는 그렇게 예. 소문이 벌써 나 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 분석이 아주 빠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예상하고라도 어떻게 하면 야권 통합을 할 것인가 네. 하는 것에 대한 비전과 전략과 인맥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해놓고는 내년 선거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지 보수 통합을 위한 전략과 그 인적 구성과 네트워크를 황교안 대표가 해야 돼요. 시작바닥 다닐 일이 아닙니다. 뜻이 있는 사람과 안목이 있는 사람과 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통합 체제를 만들어가는 구심점역을 누군가 하라. 그게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그 구심역을 네. 90역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이 우선 급선무다. 다른 것보다도 그런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경륜과 학식을 겸비한 김중희 전 장관께서 국가 원로로서 정말 시국을 정확히 진단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이 인상이 깊습니다. 또한 야당에게도 뼈저린 충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시국을 보는 인식과 판단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